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추석 특집으로 좀 준비를 했고요. 그동안 구독자분들 많이 좀 요청하셨던 내용이에요. 한번 종합해서 정리를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생각이고요. 대주주 양도세. 예, 지금 현재 3억으로 뭐 거의 뭐 확정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 또 모르죠? 예. 어쨌든 이 대주주 양도세 요건 회피 물량이 연말마다 뭐 지금 계속 나왔었고 매년 올해는 그 요건이 10억에서 이제 3억으로 낮아지는 걸로 굳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변동 없으면 그대로 이제 시행되기 때문에 예년보다 상당히 많은 어떤 이 회피 물량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이 거대한 유동성 장세 그리고 대세 상승 장세를 꺾을 수 있을 것인가? 예, 그런 내용을 한번 짚어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양도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3억으로 되면 걸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이제 원천 징수가 아니라 신고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요건들, 그런 규정들 관련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뉴스가 참 제목이 의미심장했던 것 같아요. 이번 추석에서 이제 대주주 요건에 들어가는지 여부를 이제 가족들에게 물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결국은 아버마, 삼성전자, 네이버 얼마나 있냐? 추석 때 대주주 양도세 3억 연좌제 가족 회의할 판이다.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들어오냐면 이 한 종목당 3억 이상을 갖고 있으면 대주주 요건에 돼서 이제 내년부터 이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요. 주식 차액에 대해서 이제 20에서 25% 차액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3억이라는 대주주 요건에 나 혼자만, 여기 보시면 나 혼자만 갖고 있는 게 되는 게 아니라 배우자, 자녀, 손자, 부모, 그리고 외조부, 외조모, 조부, 조모. 이 모두 포함돼요. 그러니까 내가 한 2억 들고 있고, 예? 뭐 아버지가 뭐 한 5천만 원 들고 있고, 외조모가 뭐 한 5천만 원 들고 있고, 뭐 이런 식이 돼버리면 이게 대주주가 돼버려가지고 양도세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 코미디인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이런 법을 만들어서 이런 규정을 시행할 생각을 하지? 예. 좀 그렇지 않나요? 상식적으로. 아니, 주식을 하면서 아무리 여러 가지 이제 희한한 상황들을 많이 봤지만 이것만큼 코미디는 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식 차익 양도세 과세 기준, 대주주 기준이 코스피 이제 원래는 10억 혹은 지분이 1% 이상 있는 사람, 코스닥 쪽은 10억 또는 지분 2% 있는 사람. 이게 이제 대주주 기준이거든요. 근데 이제 내년에 내는 이 양도세 기준은 코스피 쪽에서 3억, 양 시장 모두 3억이죠. 지분 1%, 코스닥 2%.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걸려들 수밖에 없고, 온 가족을 묶어서 과세한다는 부분이 굉장히 좀 이상한 그런 법인데요. 한번 좀 볼게요, 기사. 동학개미 투자자 A씨는 이번 추석 때 가족들과 함께 주식 계좌 상황을 서로 공유할 계획이다. 삼성전자 주식에 장기 투자해온 그는 현재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쳐서 약 2억 원 남짓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아내와 부모님, 심지어 요즘 주식 투자에 재미가 들린 대학생 자녀까지 삼성전자를 얼마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자칫 대주주가 될 수 있다. 고작 몇 억을 보유한 A씨 가족이 시가총액 350조 원 회사인 삼성전자의 대주주라니. 무슨 말인가 싶지만 현행 소득세법이 그렇다. 국내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원래 비과세지만 세법상 대주주에 해당하면 세금을 내야 한다.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의 기준이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지분을 합쳐 올해 말 기준으로 종목당 3억 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부모님이 만약 삼성전자를 1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A씨뿐만 아니라 대학생 자녀까지 대주주가 돼서 주식 양도 차익의 20%를 세금으로 내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참 황당하죠? 그래서 미래에셋 대우 그 자료에 있는 내용 한번 보면서 대주주 판정 기준에 대해서 한번 좀 체크를 해드릴게요. 지분율 요건은 연중 한 번이라도 충족 시 그날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대주주에 해당 하나, 예, 아까 이제 코스피는 1%, 코스닥은 2%입니다. 그러니까 연중 한 번이라도 충족 시 그날부터 해당 사업 종료일까지 연중에 한 번만이라도 그렇게 지분율이 1%, 코스닥은 2% 이렇게 충족되면, 예, 종료일까지 대주주에 해당되는데, 시가총액 기준은 직전 사업 연도 말 평가 금액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정한다. 그러니까 3억 이상 그 기준은 사업 연도 말입니다. 예, 사업 연도 말 평가 금액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거래일에 3억 원만 넘지 않으면 대주주 기준에, 예, 부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매도하려는 수요가 물량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평가 금액은 주문 체결일이 아니라 결제일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대주주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연말에 폐장일을 고려해서 D 플러스 2일 전에 매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2000년 대주주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10월 26일 이전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기준이죠. 예, 이거는 이제 작년에 봤을 때 기준이고, 코스피 쪽에 지분율 1%, 시가총액 3억, 코스닥 2% 지분율 3억, 그리고 코넥스 쪽, 예, 그 밑에 있는 코넥스 시장 있지 않습니까? 그 시장은 지분율 4%, 역시 다 똑같은 3억. 예, 그래서 이렇게 기준, 대주주 판정 기준 요렇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수관계자 범위는 아까 이제 보셨듯이 뭐 그냥 다 포함된다고 보면 된다. 이렇게까지, 예. 최대 주주는 이렇게까지 되고요. 일반 대주주는, 예, 이렇게까지, 특수관계법인까지 이제 포함되는, 예, 그렇게 좀 지분을 합산하면 되고요. 쉽게 좀비속이니까 자녀, 부모, 조모, 조부 뭐 이렇게까지 다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최대 주주가 아닌 이제 일반 대주주는 본인을 기준으로 배우자와 직계 좀비속 그리고 특수관계법인이 보유한 지분은 모두 합산해 간다. 여기서 특수관계법인은요,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인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회사 말하는 거죠. 지분을 상당히 된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지분 갖고 있는 회사.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대주주 여기 친족 범위가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 자매는 합산하지 않으며 배우자의 부모가 보유한 지분이나, 예, 사위, 며느리 지분도 합산하지 않아. 이쪽까지는 이제 합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제 직계 좀비속만 그렇게 포함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양도소득세 이제 계산 방법은요, 이건 뭐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자동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 계산 방식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예, 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게 이제 양도가액, 우리 매도한 금액에서 취득가액, 매수한 금액, 그리고 거기에 따른 뭐 기타 경비, 증권거래세, 뭐 증권 수수료 등 이런 것들. 그러면 이제 양도소득 금액이 나오겠죠. 뭐 2억을 벌었다, 3억을 벌었다. 예, 그러면 이제 양도 차손. 이게 이제 주식 쪽에서 이제 손실본 쪽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거 이제 양도 차손 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양도소득 기본공제 연간 250만 원. 요걸 이제 빼서 이제 과세 표준이 나오고요. 과세 표준에 대해서 이제 대주주 양도세율 20에서 33% 세율을 매겨서 산출세액이 나오는. 그래서 신고를 해야 된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대략 이제 산출 방법은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주주의 양도소득세율은 아까 이제 달랐잖아요. 예. 3억 이상 이제 3억 이제 이내면 수익 금액이 세율을 한 22% 매기고요. 3억 초과하면 27.5%.
1년 미만 보유 주식으로서 이제 중소기업 외 주식은 33% 이렇게 좀 매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양도세 이제 신고 납부 기한은요, 이렇게 돼요. 양도일이 속한 반기의 마지막 거래일부터 2개월 이내. 예를 들면 이제 1월에서 6개월 사이에 이제 매도를 한 어떤 그 양도분은 이제 마지막 거래일부터 2개월 이내니까 8월 말까지가 되겠죠? 요때까지 이제 신고를 해야 되고요. 7에서 12월 달 사이에 이제 양도한 부분은 다음 해 2월 말까지 신고를 하면 돼요. 그래서 확정 신고 기한은 다음에 5월 1일에서 31일이다. 요거 지나가면 안 되겠죠? 당연히. 예정 신고 누락 시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지연 가산세 부과되므로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올해 연말에 이 대출 요건에 들지 않기 위해서 이제 매도할 때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될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을 좀 중요하게 좀 보셔야 되는데요. 가정을 해볼게요. 2018년 말 A 종목을 2만 주 보유하고 있고 평가 금액은 9억 원. 그러니까 이제 10억 원일 때를 이제 본 거예요. 10억 원일 때. 2020년도 대주주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2019년도 12월 26일까지 매도해야 한다기에 아래와 같이 매도한다. 10월 26일 날 200주를 매도해요. 5만 원에. 그래서 그러면 보유한 주식수가 19,800주. 거기에 곱하면 9.9억 원. 10억 미만이죠. 그러니까 대주주가 안 되는 거죠. 이때 평가 기준으로는. 근데 연말에 가장 이제 마지막 거래일에 이 주식의 가격 곱하기 수량이 10억을 넘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는 3억을 넘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종가가 12월 30일 날 마지막 거래일 56,600원으로 마감했어요. 26일 날 매도할 때는 대주주 요건에 들지 않으려고 매도할 때는 5만 원이었는데 56,000원이야. 그래가지고 간당간당하게 이게 매도했잖아요. 그래서 12월 30일 날 종가 56,000원에 보유한 수량 19,800주를 곱하니까 10억이 넘어버렸어.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요? 대주주 요건에 들어가는 거예요. 대주주 요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올해 같은 경우. 올해는 이제 12월 28일이 이제 그 매도를 해야 되는 어떤 날이거든요. 12월 30일이 이제 수요일이에요. 요 날이 이제 폐장이고. 그래서 12월 28일까지 매도를 해야 되는데 12월 28일 날 이렇게 간당간당하게 2.9억 원 이렇게 매도를 했어요. 그때 평가 기준으로. 근데 12월 30일 날 종가가 올라가지고 이게 3억이 넘었어. 그럼 대주주 요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넉넉하게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넉넉하게. 저는 저 같으면 이거 2.7억 원 정도 맞추겠어요. 2억 7천 정도로. 넉넉하게. 아니 이날 갑자기 10% 이상 급등해버리면 어떡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넉넉하게 매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주의를 해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이때 이제 2019년도 요 자료가 2019년도 자료니까 2019년도 12월 26일 200주를 매도해서 9억 9천 요게 19년도 말 평가 금액이 되는 게 아니라 12월 30일 날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그거 종가 곱하기 수량이 10억을 넘어를 버렸잖아요. 그래서 20년도 대주주가 된다. 21년도 대주주는 3억이니까 말일날 12월 30일 날 3억이 넘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요거가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 잘 모르시는 분도 계셔서.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대주주 양도세 물량이 올해는 아마도 이 규정이 3억이라는 게
바뀌지 않으면 상당한 어떤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그게 뭐 개인적으로 추세를 뭐 붕괴시키거나 이 대세 상승의 어떤 추세를 망가뜨리거나 할 거로 보지는 않고요. 일시적인 어떤 수급적인 뭐 이유 때문에 뭐 조정을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뭐 큰 어떤 물결을 어떻게 만들진 못할 거라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하나금융투자에서 나온 어떤 리포팅인데 좀 읽어볼 만해가지고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국내외 주식시장 리스크 긴급 점검. 지난 21일 상위 6%에 해당하는 안전자산 선호 시그널이 관찰되었다. 이게 퀀트 쪽의 애널리스트 분께서 이제 쓰신 것 같은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안전자산 선호 그런 어떤 시그널들이 좀 관찰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상위 6%라는 거는 일간 델타 값이 경험적인 수준 대비의 값이며 높은 수치일수록 해당 방향성에 대한 관성이 길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수치가 좀 상위 6%면 높은 수준이잖아요. 이게 이제 안전자산의 선호 현상이 조금 이 방향성 자체가 관성이 길어지게 될 것 같다는 그런 의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개인들의 순매수가 주식시장의 상승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거를 또 딱 체크를 하고 있어요. 개인의 지수 상승 기여도 둔화 중 연말 대주주 요건 회피 물량 매우 클 듯 해서 최근에 이런 어떤 물량도 아마 섞여 나왔을 거라 생각해요. 사실은 선제적으로 이제 그런 많이 이제 주식시장이 올랐기 때문에 안전하게 가자는 사람들도 많을 거 아닙니까?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야 여전히 뭐 큰 수익권이 아니거나 혹은 마이너스권으로 돌변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겠지만 사실 엄청나게 많은 대규모 자금은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2000포인트 밑에서 들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자금들이 얼마나 많이 수익을 낸 상태겠어요. 근데 주시장이 조금 출렁이거나 뭐 대주주 요건에 대한 이런 어떤 신경을 쓰게 되면 자기가 한 20억을 들고 있다더라도 뭐 지금부터 줄여나갈 가능성이 높겠죠. 안전하게 가자는 식으로. 그런 흐름들이 예년보다는 조금 일찍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이번 하락 시에 가장 큰 반응이 준 주체는 기관이었죠. 9월 들어서 4.1조 원의 순매도를 보였죠. 개인들의 순매수는 뭐 계속 됐고요. 9월 달에만 이제 4.5조 순매수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9월 중 순까지는 지수 상승과 개인 순매수가 양의 같은 양수라 지수에 대한 순기여도를 보였던 반면에 이제 9월 중순까지는 올해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나서 계속적으로 뭐 지수 상승을 개인이 이끌었다는 거죠. 양이라는 거는. 반면에 이제 최근 같은 경우는 지수는 하락했어요. 개인들이 매수해도. 결과적으로 지수에 대한 상승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그게 이제 투자 심리예요. 사실 같은 규모의 개인 매수세가 뭐 계속 들어왔지만 상승할 때도 그렇고 하락할 때도 그랬지만 보다 더 이제 공포를 느낀 어떤 물량이 더 짧은 기간에 전염돼가지고 파급돼가지고 쏟아진 거죠. 던진 거예요. 그게 이제 이거 반대 매매 될 것 같은데 야 이거 빚내가지고 투자했는데 야 지금 10%가 조정받아 코스닥이 종목들이 막 한 15% 20%씩 조정받아 위에서 흔들리는 거죠. 막 그런 게 그냥 이익 실현할 때는 조금씩 이렇게 이익 실현하는 경향이 큰데 대중들이 공포를 느낄 때는 던져버린단 말이야. 그런 물량 때문에 이번에 하락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개인 측은 순매수를 했지만 그 안에는 사실 뭐 1조 오늘 순매수했다 하더라도 2조를 매수했고 1조를 매도한 거잖아요. 개인들이. 그렇죠? 순 포지션으로 순 매수로 잡히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2조를 순매수하는 게 밑에서 받치면서 그냥 조금씩 사는 거였다고 한다면 1조 매도는 그 중에 많은 물량은 겁나서 던지는 막 그냥
가격 상한시 던져버린다든지 아니면 반대매매 나가는 물량들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지수의 흐름에 미치는 파급력 영향력은 매도의 어떤 그 물량들이 더 세게 영향을 미치고 투심을 자극시킨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개인의 매수에도 지수가 올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굉장히 빠진 그런 흐름을 보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수를 끌어올리면서 순매수를 보이는 것과 떨어지는 것을 받쳐주는 역할에는 분명 차이가 있다. 그렇죠. 참고로 현재 고객 예탁금은 55조 원으로 고점이 이제 63조 원 정도 됐었죠. 카카오 게임즈 이제 공모 들어올 때. 신용융자가 17조 원이 조금 넘어 고점이지만 최근 지수 하락 및 증권사의 신용융자 제한 등으로 다소 꺾일 것으로 예상한다. 이런 증권사 신용융자가 제한되고 하니까 추가적인 수급이 지금 빚으로 굉장히 많이 끌어올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위에서 흔들면 우두두두 떨어지는 거죠. 예. 우리가 뭐 은행나무 막 흔들면 우두두둑 떨어지는 것처럼 은행들이. 예. 개인 수급에 있어 가장 큰 이슈는 연말 대주주 요건 회피 여부이다. 개인들은 매년 12월에만 3에서 5조 원 수준의 대주주 요건 회피 추정 순매도를 보였다. 올해는 코스피와 코스닥에 모두 57조 원의 순매수가 들어온 만큼 대주주 회피 물량은 더 클 수가 있겠죠. 최근에 개인 매수가 지수를 끌어올리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펀더멘털 측면의 이슈는 없어요, 사실. 예. 단지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과열됐기 때문에 나온 조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글로벌 이익 측면에서는 큰 변화는 없는 상황이다. 미국은 자동차 내구 소비재, 소비자 서비스 위주로 이익이 상향되고 있다. 중국 역시 좀 경기가 회복되고 있죠. 예, 기업들의 실적도 높아지고 있고요. 한국도 지금 보시면 뭐 현대차 그룹 비롯해서 자동차, 내구 소비재, 소비자 서비스, 제약바이오, 반도체 쪽 위주 실적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한국 3분기 기준으로 실적 분위기가 좋은 컨센서스 상향된 업종은 최근 LG전자 올라가는 거 좀 유의미하죠. 가전, 기술 하드웨어, 반도체, 자동차, 가정용 기기, 소프트웨어, 디스플레이 등이다. 최근 조정의 근원은 펀더멘털보다는 정치 및 이제 미국 대선 얘기하는 거죠. 미국 대선 및 나스닥 버블 논란 등의 센티멘트에 있다고 본다. 일적인 조정 같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애널리스트 분도. 올해 부진은 면죄부가 되는 시기다. 내년 실적 기대감이 높은 뉴페이스 찾아야 한다. 그래서 매년 연말에 나타나는 시장 분위기, 뭐 수익 확정하기 위한 뭐 북클로징 같은 거, 대주주 회피 등 이런 분위기가 최근에도 나타나면서 주가 과열 종목군들의 성과가 크게 낮아지고 있다. 반면에 주가 낙폭 과대 및 저평가, 단기 이익 모멘텀 등의 팩터의 성과가 높은데 이러한 흐름은 올해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본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3분기 및 내년 실적 방향성 양호한 뉴페이스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시기상 향후 실적만 좋다면 올해 실적 부진은 면죄부가 될 수 있는 시기이다. 그래서 다시 이제 삑이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이 삑이 다시 시장을 주도할 거라고 보고요. 거기에 이제 제가 이번 조정 이후에 시장을 좀 드라이브 걸 수 있는 또 종목군, 후보군이 현대차 그룹이다. 성장주의 반열에 플러스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있죠. 그래서 요런 쪽으로 저는 역시나 이번 장 조정 이후 전략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추석 이후가 되겠죠? 그래서 내용을 정리해보면요. 저번에 드린 내용하고 같이 섞여 있는 건데요. 연말 기준 한 종목이 3억 이상 보유 시 내년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다. 부과 대상이 뭐 10억이 되든 3억이 되든 연말 대주주 요건의 양도세 과세 회피 물량은 나올 수밖에 없겠죠. 10억이 돼도 엄청난 물량이 나올 거예요. 이번에 많이 주시장이 또 이제 저점 대비 올랐고 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물량이 나올 거라 보고요. 과거 대비 더 많은 물량이 나올 걸로 봅니다. 그래서 매년 대주주 요건 회피 위한 개인 투매는 12월 평균 3조 원이었고요.
최근 5년간 같은 기간 1월에서 11월까지 개인 평균 1,900억을 순매수했어요. 근데 12월에만 평균적으로 3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회피 물량이 이게 뭐 비정상적인 현상인 거죠. 다른 나라에 없는. 예.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예. 그래서 올해 이제 개인들의 양시장 순매수가 56조 수준이기 때문에 아까 57조? 56조, 57조이기 때문에 저점 대비 양대 지수가 상당히 올라왔다는 측면으로 본다면 이익 실현 물량과 함께 과거 대비 더 많은 물량 나오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다. 뭐 그렇다고 해당 자금이 주시장을 떠나서 수익 낼 수단이 부재하다는 측면으로 본다면 시장 안에서 강세 업종의 변화가 일시적으로 좀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연말에 조금 더 낮은 단계에 있는 종목에 대한 수급이 좀 일어날 가능성이 높죠. 대표적인 게 최근에 뭡니까? 메모리 반도체 쪽도 있을 거고요. 은행주 쪽도 있을 거고요. 그런 쪽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대세 상승장의 흐름을 꺾을 수 있는 이벤트는 아닙니다. 과거에도 시장의 추세를 거스르는 그런 촉매가 되진 않았고요. 더군다나 현재 장세는 과거 5년과는 차원이 다른 유동성이 대기 중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큰 그림화에서 투자 전력을 변경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셀트리온에 대한 투자 전략은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주식 포트폴리오 차원에서는 사실 리스크 관리는 좀 할 필요는 있죠. 그래서 많이 오른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약간의 어떤 물량을 줄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근데 전체적인 큰 그림의 어떤 전략이 변경될 필요는 없다 보고요. 특히 셀트리온에 대한 부분은 더더군다나 변경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이제 이 부분이 분명히 물량이 나오게 될 텐데 누구도 알 수는 없어요. 이게 큰 조정을 만들지 아니면 가벼운 조정 정도로 마무리 질지 별 영향도 없을지 그건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지금은 과거 5년과는 또 다른 상황이고 항상 주식시장은 모르겠어요. 모든 사람이 생각대로 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큰 그림에서의 어떤 기준을 뚜렷하게 두고 막 다른 사람 얘기에 막 너무 매몰돼가지고 그러기보다는요. 자신이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판단에 좀 도움이 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보려고 노력을 해봤고요.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계속적으로 제가 이제 시장 마감 복귀도 해드리고 이제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을 드리려고 자료를 계속 드리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연말쯤 돼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지를 보면서 또 다른 전략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생각은 이렇습니다. 연말 유동성 장세를 꺾을 수는 없다. 일시적인 어떤 출렁거림은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 물량 자체가 지금 거대한 어떤 이 시중 자금이 커버하지 못할 정도가 아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네, 이번 추석 특집 대주주 양도세 요건 회피에 따른 내용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네, 추석 연휴 계속적으로 잘 보내시고요. 진 박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